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오늘부터 일명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하나 추가됩니다. 해외파 디즈니 플러스인데요. 마블 시리즈, 애니메이션들이 유명하죠. 지난주에 애플 TV 플러스도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여기다 유명 드라마 왕좌의 게임,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를 보유한 HBO 맥스도 곧 가세합니다. 시장 경쟁이 뜨거울 전망인데요. 누가 승기를 잡건 중요한 건 결국 사람입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마케팅의 문화를 엮어주는 것도 결국 사람이니까요. 국내 서비스 시작하는 OTT들 마침 대규모 채용 공고도 내고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으로 일한 만큼 대접받는 고용시장이 열리는데 기여하기 바랍니다. 11월 12일 금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요소수 판매가 제한적으로 이뤄집니다. 주유소에서만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승용차는 대당 10리터, 화물차나 승합차는 최대 30리터까지 한 번에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 유류세는 오늘부터 20% 인하가 되죠. 또 KT 통신망 사고 쉬쉬하다가 다시 드러났는데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부 지역 인터넷 끊겼다 3시간 만에 복구됐다. 이 소식이 좀 답답하신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또 올해 우리나라 경제 4%를 성장 전망하고 있는데 이걸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어떤 시선이 준비되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역 제공자분들, 용역 제공자라고 하니까 말이 좀 어렵죠. 비정규직 혹은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 소득자료 내셔야 되는 주기가 단축이 되는데 요거 왜 이렇게 바꾸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국세청의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또 오늘 주식시황, 간밤 뉴욕 증시, 오늘 우리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엔 불타는 경제 준비되어 있죠. 노동공제조합 입법 추진화가 이뤄진다. 노동공제조합이 어떤 조직일까요? 그리고 왜 입법 조직이 필요할까요? 대한민국 노동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실 분 나오십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녹용 선물 세트 드리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소수 파동 참 말들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일단 주유소에서는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정부가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요소와 요소수 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시행을 의결했고요.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한 대당 한 번에 최대 10리터까지 구매할 수 있고 화물차와 승합차, 건설 기계와 농기계는 최대 30리터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고요.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소수를 수입하거나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은 일일 실적 정보를 다음 날까지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향후 2달 동안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하는데요. 수급 불안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도 이 요소수, 웃돈 붙여 파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런 것도 금지됩니다.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중고시장을 통한 거래의 경우는 대규모거나 폭리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면 물가안정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매점 매석 단속도 강화되고요. 이번 조치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직구는 전문적인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쓰려고 들여오는 경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수급 불안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직구를 해도 배송비 포함하면 단가가 상당하고 한 2주에 걸린다고 하니까요. 가까운 곳에 요소수 들어왔는지 그거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기름값도 내려가죠? 네, 맞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이르면 다음 주 정도부터 1,600원대 정도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 평균이 리터당 1,810원 정도였는데요. 한 달 전보다 6% 이상 비싸진 상태입니다. 오늘부터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 한 영향으로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리터당 164원, 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각각 인하됩니다. 이 유류세 인하분이 당장 모두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름값은 개별 주유소에서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이 유류세 인하 이전에 반출됐던 기름이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가격 인하를 완전히 체감하기까지는 1, 2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대한 빨리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일단 정유사의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오늘부터 곧바로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서 전국의 판매가 동향을 매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T통신망 얼마 전에 사고 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어제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 인터넷이 끊겼다. 그런데 이거 초기에 얘기를 안 해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23분쯤이었는데요. 서울시 구로구와 영등포구 일대에서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KT는 이 지역 기지국 105곳에서 생긴 장애를 이날 오후 1시 50분쯤에 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 약 3시간 정도 만에 복구를 한 겁니다. 이번 사고 원인은 어제 서울시가 월드컵대교 남단에서 수목 작업을 하던 중에 중장비가 광 케이블을 절단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일부 서비스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사고 직후에 정보통신사고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재난 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공사 중에 광 케이블이 훼손된 사례는 가끔 있지만 이번처럼 재난 문자가 가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달 말에 발생했던 전국 단위 KT 통신장애 사태가 후속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 전망 한번 볼까요? 정부가 내다본 게 대략 4% 정도, 한국은행도 이 정도의 수렴을 했는데 4% 이거 될 거냐, 내수가 좀 부진하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까? 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어제 하반기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4.0%, 내년에는 3.0%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 달에 내놓은 전망과 같은 숫자를 제시한 거고요. 물가 상승률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KDI는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을 각각 2.3%, 1.7%로 제시했는데 이 한국은행도 이번 달에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2% 이내로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향후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한은과 KDI의 인식이 차가 좀 있는 편인데요. 한은은 이번 달 25일 금통위 정기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반면에 KDI는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물가 부담 때문에 이른바 우리 경제 해열제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 KDI는 좀 이르다는 건데 둘이 성장 전망이 비슷하면 성장 경로에 대한 입장도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한은이 금리 인상을 좀 서두르려는 이유는 이 비투를 통한 자산 가격 버블을 억제하고 또 물가 상승 장기화 가능성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 내년 상반기에는 대선이 있고 또 차기 한은 총재 선임 등등 여러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데다가 이 미국 중앙은행도 긴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것이 자본 유출 이런 부작용들을 막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KDI는 경기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상태인데 빠르게 금리를 올릴 경우에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시각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좀 일찍 시작한 편이고 11월에 또 올리게 되면 그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 통화 정책이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속도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방향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리한 영끌이나 비투 이런 투자는 좀 신중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돈을 꺼주지 않으니 자의반 타의반 대출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소득 신고하는 주기가 좀 단축될 것 같은데 예컨대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퀵서비스, 또 중고차 판매하는 분들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이거 왜 바꾸는 건지 소득 자료를 제출하는 주기가 한 달 단위로 짧아지면 약간 귀찮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 좋은 건지 국세청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국세청 소득자료 신고과 김휘영 과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방송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원천 징수되는 그 인적 용역 사업자, 이게 이름이 어려운데요. 네. 지난 7월부터 이제 매달 소득 자료 내시는 걸로 제도가 바뀌었죠. 네. 이거 왜 바꾸시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일단은 그 제도부터 설명드리면요. 네. 일단 대상이 일용 근로자하고 원천 징수되는 인적 용역 사업자 소득이라 그랬는데 지금 뭐 일용 근로자는 이제 직관적으로 좀 아실 수 있고요, 느낌이. 그다음에 인적 용역 사업자라는 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험 설계, 뭐 학습지 방문 강사, 퀵 서비스, 뭐 캐디분 다 이렇게 사람이 용역을 제공해서 받는 소득은 이제 인적 용역 소득인데 이제 중요한 건 앞에 원천 징수되는 인적 용역 사업 소득이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원천 징수라는 거는 이렇게 소득 지급하시는 분이 세금을 미리 좀 걷어서 정부에 납부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네. 근데 인적 용역 사업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는 사업자가 되신 분이 지급하는 것만 원천 징수 대상으로 해놨어요. 왜냐면은 그 모든 개인이 다 돈 지급하는 것까지 개인분들한테 원천 징수하려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인적 용역 사업자에게 사업자분이 돈을 지급할 때 그때가 원천 징수 대상 그 인적 용역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 자체는 원천 징수가 되는 인적 용역 소득, 즉 사업자가 이분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그 인적 용역 소득의 대상인 거고 그 제출하시는 분도 소득자가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해주시는 그 사업자분들이 그 제출하게끔 돼 있는 그런 제도인데 요거는 7월 달부터 이제 네. 제도가 이제 시행이 돼서 그 원천 징수되는 그 인적 용역 소득은 이제 그렇게 7월 달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퀵 서비스나 그 대리운전으로 돈 받는 분 말고 입금하는 사람이 이 자료를 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죠. 네, 돈을 지급하시는 7월 달에 시행한 거는 이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법인을 하든 개인 네. 사업자든 이런 사업자들이 인적 용역 사업자들한테 돈 지급하시는 분, 그분이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하루 근로하시는 분들을 번거롭게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아니죠.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죠. 소득자분들이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네. 과장님, 그러면 이 제도는 사실 구문이란 말이에요. 4개월 전부터 이제 시행을 해온 건데 네. 대상자를 점점 더 늘려가신다고 들었어요. 8개 업종 소득자료 네네네네. 제출도 매월하는 걸로 바뀐다. 이 어떤 분들이 네. 해당이 됩니까? 자, 보세요, 이제는. 제가 앞에는 저 인적 용역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자가 돈을 지급하신 분을 대상으로 했는데, 근데 우리 한번 보시면, 이게 8개 업종 보시면, 대리기사분, 퀵서비스 기사분, 캐디분,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화물운반원, 욕실종사원분, 이분들 한번 특징을 잘 보시면 거의 다 우리 개인들이 소득을 지급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캐디분들 같으면은 골프장에서 드린 분이 있고, 간병인은 또 우리 환자분이 또 드릴 수 있고, 가사도우미도 마찬가지고, 대리기사분 우리 타고 오면 거의 다 우리가 개인이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죠. 이건 원천 징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업자가 아니니까. 사장님들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요. 그렇죠. 어렵죠. 네. 하지만 이분들도 이제 소득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소득은 이게 소득을 지급하는 우리 개인들한테 그 받는 게 아니고 그 이분들은 일할 수 있게끔 일감을 알선 중개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캐디분들은 누가 일감을 알선해 주냐면 골프장 사업자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간병인 분들은 간병인 협회분들이 알선 중개하고 대리기사와 퀵서브 기사님은 이 지역의 알선 중개업체, 우리 뭐 전화하면 그 뭐 대리운전 뭐 업체 이게 받으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알선 중개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8개 업종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분들한테 이제 그 소득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의 소득 파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부탁을 이렇게 일 업무를 알선 중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한 게 요번에 이제 11월 1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사람을 모아서 용역을 주시는 분, 그리고 그렇죠. 예컨대 간병인이라고 하면 환자하고 이 간병인을 이어주는 플랫폼 이런 이어주는 데에서 그렇죠. 소득 증명을 하게 된다는 건데 예. 일하시는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번거롭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렇죠. 사업자들도 매월 신고하면 이거 그 반년이나 1년에 한 번씩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고 장사도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수집된 자료 가지고 저희 가뜩이나 어려운데 세금 더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세금을 더 내실 수 있다. 근데 한번 보세요. 한번 네. 보시면 제가 이거 연말에 그 제출하던 자료를 매월로 그것만 바꾼 거지 그 세금을 뭐 추가로 걷겠다는 그런 제도는 아니잖아요. 네. 작년에는 1년에 한 번씩 내던 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파악이 필요한 이제 제도가 됐는데 일단 그건 왜 실시간으로 필요하냐면 우리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국민 고용보험이 종전에는 이게 근로 형태에 따라서 근로자만 이렇게 그 혜택을 보실 수 있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사실 지금 아까 뭐 대리기사분, 캐디분, 간병인 이런 분들 거의 근로자하고 유사하시거든요. 되게 힘들게 일하시지만 이게 정식 법적으로 이제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까 고용보험 혜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정부가 이번에는 근로 형태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소득 기반으로 이분들도 다 혜택 받을 수 있게끔 소득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걸 고용보험을 듣게끔 하자. 그래야 이분들도 다 이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실시간으로 소득 파악하는 거고 그래서 그 제출이 연 단위에서 그냥 매월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득이 늘어날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이 제도를 또 뭐 하다 보면 뭐 소득이 더 이렇게 예전에는 파악 안 됐게 파악될 수 있겠지만 이 종사자분들 한번 보시면 다 좀 이렇게 그 영세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사실 낼 세금은 없겠지만 여기에 뭐 특별히 세금이 많이 소득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분들은 사실 이 제도가 바뀌어서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종전에도 그런 소득이 있었으면 내셨어야 될 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제도가 변경됐다 해서 뭐 이게 소득이 이게 세금이 늘어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과장님 그 실제로 네. 보면요. 이렇게 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득 자료가 일일이 그 정확하게 챙겨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실제 소득하고 이 소득이 증명된 내용하고 격차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게요. 지금 제 설명을 좀 이해가 충분히 되신 것 같아요. 우리 네. 이게 왜냐면은 이게 지금 소득자가 직접 신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번 소득을 직접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제3자가 신고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를 수 있겠죠. 자기 본인 소득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현금 업종 제가 말씀드린 8개 업종 있잖아요. 대부분 현금으로 대리기사하고 지급을 대리기사. 하시죠. 네. 그분들은 소득을 지급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냥 알선 중개만 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 소득을 그래도 많이 정확성은 있지만 이게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요. 이게 본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국세청에서는 이게 본인 소득 확인 시스템이라 그래서 그분들이 소득을 제출하면 바로 뭐 1시간 내에 자기의 그 소득 본인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됐는지를 다 볼 수 있게끔 그 홈택스라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고 혹여 그걸 보시면서 본인의 소득이 잘못 신고가 됐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정정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 1월부터 이제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해 11월 달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는 12월 달에 소득자료 제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딱 수정하시면 이제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리게끔 하고자 하는 게 국세청의 그 정책 취지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인 거고 네. 이게 뭐 이런 자료가 뭐 그다음 뭐 고용보험에도 이제 확대하는 데도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거고 요즘에 이제 지원금 지급할 때도 네. 요즘 그렇게 하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분들의 소득이 얼마나 감소됐을까? 얼마나 이게 그런 보상을 드리고 지원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데도 보면 이 자료가 아주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겠죠. 정말 적시에 또 알맞은 지원금이 이렇게 될 수 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 지원에 많이 활용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현장에서 이 제도가 그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기를 저희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국세청 소득자료 신고과의 김휘영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하늘 예쁘다 이런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 출근길에 정말 하늘이 예쁩니다. 바람은 싸늘해졌네요 하시는데 나가고 싶죠. 주요 관광지에 사람이 많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많은 데 다녀오시면 임시 선별검사소 꼭 들러주시기 바라고요. 미리미리 그리고 추가 접종 지금 문자 받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 협조해 주시면 서로 건강 지킬 수 있겠죠. 야외 활동 후에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부터 오늘 우리장까지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뉴욕 증시 떨어졌다 알려드렸는데 그제군요. 그제 소식을 어제 알려드린 거죠. 어제 장은 어땠습니까? 어제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우는 소폭 하락했고 S&P 500과 나스닥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 흐름을 좀 보자면은 장 초반에는 그 전날 인플레이션 쇼크를 소화하면서 상승세로 출발을 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새로운 대내외 뉴스플로우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일부 수급 주체들의 차익 실현 압력으로 장중 방향성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다우만 하락하고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다우는 왜 빠졌냐라고 보면은 다우 지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디즈니가 실적이 부진했다는 소식으로 7%대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즈니발 주가 하락세가 다우의 전체적인 지수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NFT다, 메타버스 관련주다 이런 것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가가 오르기도 했단 말이죠. 이게 우리만 그런 건지도 궁금하고 투자자들이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거 궁금해하시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좀 더 격렬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스치면 상한가라고 굉장히 이쪽으로 테마주들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사고 팔 수 있는 디지털 인증서, 사고 팔 수 있는 디지털 등기부 등본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NFT나 그리고 가상과 실제를 결합한 메타버스 이러한 것들로 지금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가령 2014, 15년대 중국 소비 테마가 유행했던 당시에 일부 기업들이 우리가 중국 사업 진출한다라는 소식만 밝혀도 주가가 상한가를 찍었고 가장 최근인 작년에는 코로나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이것들을 사업 목적상 한 줄만 추가해도 주가가 상한가를 찍었던 것처럼 테마주로의 극단적인 쏠림 장세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렇게 지금 NFT나 메타버스 같은 이런 해당 테마들이 지닌 성장 스토리가 매력적이라는 점이 안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대장주들의 주가가 좀처럼 못 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을 끌기에 적절한 테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증시 흐름을 지켜보면은 지금 이쪽 테마에 속한 일부 기업들은 아직 사업이나 실적이 구체화 혹은 실체화되지 않았음에도 폭등세를 보였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따라붙어 바로 이거를 결론 짓자면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들어가는 것 자체는 매수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팔고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고수의 영역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신중하게 이쪽 업종들을 바라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상 단호하게는 얘기 안 해주시는데 이번만큼은 단호박이셨어요. 오늘 우리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코스피는 그래도 미국이 혼조세를 보였지만 코스피는 최근에 주가 하락에 좀 과도했다는 인식 속에 일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대형주들이 모처럼 다 같이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셀트리온이 3%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확인을 해보니까 셀트리온이 지닌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유럽 의약품적 산하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에서 승인 권고를 받았다는 소식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유럽 정부로부터 정식 품목 허가를 받지 않기는 했지만
일단은 유럽의약품청이 코로나 치료에 대한 승인 권고를 낸 게 이번이 최초였다는 점이 주식시장에서도 유의미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NFT나 메타버스 관련주들, 가령 어제 상한가를 찍었던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9%대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여타 펄어비스 그리고 위메이드 이러한 그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오늘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오후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오후장에도 오늘은 이렇게 대형주들이 조금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NFT나 메타버스 주들은 과열 우려가 있는 만큼 오늘 시장에서도 이쪽에 대한 좀 차익 실현, 포지션 정리, 물량들이 출회가 되면서 쉬었다 가는 국면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일서우님 무지개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어제 만나서 무지개 이 사진 찍었는데 공유하고 싶어서 올립니다 하셨어요. 사진 보시고 우리 경제발전소 가족들 좋은 기운 받으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오늘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은 힘이 없는 혹은 개인화되어 있는 노동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단체나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가끔 드리거든요.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노란우산공제회, 사회복지공제회 뭐 이런 공제회들도 그런 기능을 하는 집단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군인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른바 든든한 백이 없어요. 이걸 만들어주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가 출범했다고 하는데 왜 필요한 건지, 이걸 하면 근로자들에게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는 건지 한국폴리텍 이대학의 이상호 학장 모시고 말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다음 주에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도 한다고 하셨는데 노동자를 위한 단체 하면 우리가 딱 떠올리는 게 노조거든요. 네. TBS 안에도 여러 형태의 이제 네. 여기에서 도와주시는 업무들을 하시는데 노동공제조합이라는 건 일단 뭔가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노동자들의 어떤 뭐 임금이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직은 다들 뭐 인정하듯이 노동조합이 맞죠.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조합으로 조직이 되지 않거나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별 노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이제 사용자가 불명확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구하고 단체 교섭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 자신의 임금이나 노동 조건의 개선을 네. 어디하고 이야기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과 함께 이 단체 교섭이 아닌 일반적인 뭐 상부상조라든지 아니면 서로 간의 어떤 소액 대출, 뭐 금융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담이나 법률 지원 이런 부분들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영세사업장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던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경제적 이해와 그리고 어떤 사회적 이해, 사회복지나 아니면 사회보험적인 역할들을 좀 보완하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노동공제조합의 어떤 모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누가 나를 괴롭힌다. 회사에서 내가 비정규직인데 예. 정규직이 괴롭혀요. 뭐 이건 뭐 극단적인 상황입니다만 이럴 때 이 정규직들은 보통 이 조직 안에서 보호를 받지만 프리랜서들은 여기 대항할 힘이 부족하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이 가서 일러 바칠 수 있는 데가 생긴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됩니까? 일단 뭐 그렇게 이제 좀 부정적인 것보다는 서로 어려운 사람들끼리 조금씩 서로 힘이 되자. 힘을 내서 일단 뭐 자금을 적립을 해서 네. 누군가는 어떤 위험에 봉착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00명 중에 한두 분이 혹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편찮으시거나. 조금 네. 우리 십시일반 모아놨던 자금들을 가지고 어떤 그분에게 이제 전해주는 뭐 예전으로 이야기하면 뭐 개나 두레와 같은 그런 초보적인 그런 형태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확 되네요, 교수님. 개. 예. 그 동네에서 예. 목돈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서로 조금씩 부었다가 예. 큰일 생기는 집은 번호를 바꿔주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죠. 자, 공제회. 공제회라는 게 흔히 사용하는 말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이 공제회 출범 이후 역사가 깊다고요? 예. 뭐 이게 뭐 역사 교과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사실 노동운동, 노동조합이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게 노동조합의 원래
명칭도 형제 뭐 조합 아니면 우애조합 이런 단어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도 일단 사용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힘든 상황에 봉착했으면 서로 돕기 위해서 상부상조 조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당시에 협동조합일 수도 있고요. 그 형태가. 그래서 협동조합에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생산자 협동조합도 있고 소비자 협동조합도 있고 신용 협동조합도 있는데 그중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상부상조 차원에서 운영하던 게 사실 공제조합의 모태였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 이미 조선 노동공제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1927년도에 조선노동총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 이미 먼저 노동공제가 먼저 만들어졌죠. 그래서 사실은 두 개가 병행해서 가다가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 노동운동이 이제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와의 어떤 좀 적대적 어떤 관계들을 형성하면서 투쟁으로 가면서 상부상조 부분은 좀 주변화되고 대사용자 대자본에 대한 투쟁 위주로 가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조합만이 좀 이렇게 부각되는 거지만 사실상 다른 나라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공제나 협동조합을 병행하거나 형제 조직으로서 많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잊어져 있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이런 부분이 주목받으면서 새롭게 이제 노동자 이해의 새로운 어떤 하나의 또 중요한 어떤 기구로서 공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회 안전망 없이 현장에 그냥 그대로 노출되는 노동자들이 꽤 많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아마 출발을 하셨을 맞습니다. 텐데 노동자들의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도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프리랜서, 많죠. 플랫폼 노동자 다 차이가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나 뭐 양극화 불평등 이야기는 참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근데 노동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임금 격차도 뭐 규모별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이 대기업이냐, 자기가 고용 형태가 정규직이냐 아니냐 이 차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만 임금이나 노동 조건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회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의료보험이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비율적인 차이 납니다. 예를 들면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80% 90% 이상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정규직은 여전히 지금 50% 미만으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뭐냐면 국가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완하고 그래서 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난 한 3년 동안 추진했던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겠죠. 그런 것도 가야 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준자영업자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을 못 받는 분들한테는 좀 스스로 국가한테 모든 책임을 넘기기보다는 그것도 가지만 스스로 자조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조금씩 그런 것들을 위험을 서로 뭐냐면 공유하면서 비용을 분담하면서 나중에 닥칠 수 있는 위험을 서로 준비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노동공제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뭐 추정하는 기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 임금 근로자가 한 2천만 정도라고 하면 한 41~2%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규정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간접 고용 형태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파견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다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정이 이제 좀 겹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한 15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이 아닌 부분들이 한 반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00만 정도여서요. 그렇군요. 이 근로자, 그러니까 월급이 들어오는 임금 노동자하고 비교를 하면 전체에서 한 절반 좀 안 된다 이런 숫자인데 그래도 40%가 넘는다. 이게 비중이 크잖아요. 아주, 그렇죠. 그동안 이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되는 단체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죠. 아시다시피 이제 비정규직 스스로도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동조합이라는 자기들의 대표기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법적인 부분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사실 노동조합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떤 임금과 노동 조건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노동조합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가서는 안 되고 초기업적인 차원에서
전 산업적인 차원으로 그리고 지역 수준에서의 어떤 그런 조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단체 교섭만 하는 게 노동조합의 본연의 역할일까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사업장이나 기업 안에서는 일을 하지만 또 퇴근한 이유나 아니면 그전에 가정생활이 있고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지역 주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는 주민인 동시에 시민이잖아요. 그럼 이 주민과 시민의 어떤 역할들을 노동자들이 그냥 방기하고 노동조합은 사실 방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뭐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주위에 있는 취약계층들을 위한 어떤 상부상조 조직들을 만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기적으로 자금을 적립을 해서 어려운 분이 나타났을 때는 그분에게 그 도움을 전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한테도 제가 보기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린 어떤 과거 역사를 다시 복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큰 주머니에 돈이 많이 모여야 네. 어려울 때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죠. 뭐 급전이 필요할 때 저리로 그렇죠. 빌려주기도 하고 네.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건데 현실적으로 이런 의문이 하나 듭니다. 한 가지는 여기에 가입하거나 여기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아마도 추정컨대 네. 현실적으로 소득이 넉넉지 않을 그렇죠. 것이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이 안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산다 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임금의 얼마를 떼어서 네. 매월 그 부조를 납부하는 형식으로 네. 묻어둘 여유가 있을 것인가. 음. 하나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서미경 님이 지금 질문 주시는데 만약에 이런 노동공제조합이 생기면요. 네. 노동공제조합은 저희 같은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들 금전적으로 어떻게 도와주게 되나요? 물어보시거든요. 네, 네. 절차도 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예가 일용 근로자들 아까 우리 전국민 고용보험제 이야기할 네. 때 우리 국세청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용 근로자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거잖아요. 하루 일당을 받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퇴직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일당 중에서 일부를 만일 0.5%를 떼게 되면 그 일을 시켰던 사업주도 0.5%를 떼서 그걸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적립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금을 덧붙여서 1.5배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그게 누적이 되면 5년 후에 이분이 퇴직금을 사업주에서 받는 게 아니라 건설 근로자 공제라는 곳에서 퇴직급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몇 달간 자기의 어떤 만약 일거리가 없다 하더라도 네.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노동공제도 처음에 당연히 이제 스스로의 어떤 납부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 사회 안정이나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근로자복지기본법 요번에 개정안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진흥기금이 한 몇천억 있는데 거기서 정말 원래 좀 돈을 받던 사람 아주 뭐 고소득자들한테 또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이 아닌 훨씬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부 기금에서 필요한 절차에 맞춰서 기준에 따라서 같이 매칭을 해주면 충분히 그게 가능한 거죠. 운영이 가능한 거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근로자가 일부 부담을 하고 그렇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1대1로 매칭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업주 입금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그에 비례해서 부담을 네. 하고 정부 지원도 좀 있으면 네. 운영이 가능하다. 네, 그렇죠. 그런 모델을 구상하고 계시다는 네. 건데 우리 그 가입자 수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에 대비해서 관련된 노조 같은 데 가입된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미약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조직률이 2015년도 한 10% 선으로 떨어졌다가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제 노동존중 정책 일정의 효과를 발휘하면서 12.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 노동자면 사실 정규직으로 분류되시는 분들은 조직률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비정규직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비정규직 규정에 따라 다르게 하지만 1.5%, 1 내지 2% 사이입니다. 근데 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또 중요한 거는 규모가 작은 10인 미만 같은 경우에도 한 3% 미만이에요. 300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네. 한 3, 40% 되거든요.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재벌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조직률이 한 8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똑같은 노동자이고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조직률이 다르고 사회보험에 대한 혜택도 다르고 임금 조건도 다 다르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일단 노동자가 하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서 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고소득 노동자나 조직 노동자나 정규직 노동자들이
또 다른 자기의 어떤 형제, 자기의 다른 연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같은 노동자인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적어도 기금 정도는 같이 이렇게 납부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게 보통 고용보험의 원리잖아요. 고용보험을 다 모든 취업자들, 근로자들이 다 내고는 있지만 사실 혜택 보는 사람은 뭐 퇴직하거나 해고당하거나 이런 분들이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들 만일에 나도 저런 사람 같은 경우를 당할 수 있다는 걸 대비해서 조금씩 내는 거거든요. 그런 정부의 어떤 정책과 함께 약간의 보완제적인 성격으로서의 상부상조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또 스스로 노동조합 스스로가 하자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기존의 그 노동조합을 통해서 네. 그 완전히 결속이 돼 있는 정규직 노조 네. 그쪽에 양보 혹은 배려도 좀 필요하다는 건데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참 아름답고 좋겠습니다만 네. 네. 대형 제조업체 아니면 기존의 노조 간의 관계를 보면 네. 샤워실도 같이 안 쓴다. 네. 밥도 따로 먹고 동선도 다르고 배차도 따로 한다. 하다못해 근무복이나 수당도 다르게 준다. 이런 얘기가 있지 네. 않습니까? 이게 엄연한 현실인데 그들의 선의에 기대서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도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지점이지만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다 정부가 책임진다, 국가 정책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일종의 국가주의를 흘러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노동 조합과 정규직과 좀 고소득층에 해당되는 고소득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참여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노동 공제 모델 속에서 잘 구현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관적으로 안 보는 이유가 뭐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국노총이라는 흔히 말하는 정규직 위주의 노동조합의 총연맹이 스스로 나서가지고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을 위한 네. 공제를 발족을 했고 그 공제에서 중요한 이제 목돈 만들기 프로그램에 보면 사실은 매칭하는 그 수당을 그 금융산업공익재단에서 매칭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금융산업공익재단이 바로 금융노조라는 정규직 노조하고 네. 금융산업 사용자들의 같이 만든 재단입니다. 거기서 기금을 몇백을 모아놨거든요. 거기서 또 매칭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충분히 초보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그런 단초들은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상당히 뭐냐면 사회연대에 기반한 노동공제, 상부상조와 협동연대를 지향하는 노동운동의 어떤 그런 가닥들도 점점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현실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지 잠시 교통정보 듣고 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동조합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노동공제조합 네. 노동공제조합이라는 낯설지만 우리 시대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이슈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견이 네 예상대로 많이 나뉘네요. 네. 기존에 노조 있는데 이런 게 왜 또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리 하나 더 만들자는 건가요? 이런 의견도 있는데 반면에 맞아요. 공제조합은 소득이 적어서 이 조합 자체가 약하니까 그 펀드처럼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정말 좋겠네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야기 계속 나눠볼 건데요. 노동운동, 노동조합 이런 것들이 한동안 이 청년들 그리고 시대 정신을 확 끌어당기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90년대 이후에 이른바 우리 이 문민정부가 등장을 하고 네. 민주 반민주 구도가 깨지고 난 이후에는 다소 이것이 좀 낡은 명제가 아닌가. 그리고 네. 더 이상 노조가 우리 사회의 선을 대변하는 자들인가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계세요. 네. 분명히.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노동공제조합이 필요하다라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제가 노동조합에 대한 우리의 좀 정확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사회적 약자로 이제 보였던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70년대, 뭐 80년대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핍박받다 보니까 민주화와 함께 이제 노동자 대투쟁이 생기고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권 기본권을 다시 찾기 위해서 네.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지금까지 한국의 노동운동은 1987년 이후에 이제 부활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IMF 이후에 이 노동운동이 자기의 어떤 그런 역할을 협소하게 임금과 노동 조건에 대한 경제 투쟁 위주로만 가고 아니면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대정부 투쟁으로만 가는 사이에 노동운동이 또 중요한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자기의 어떤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사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활 세계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국민적 인식은 되게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아마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가끔 하는데 보면 사실상 국민의 반 이상이 노동조합에서 아주 대단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한 20% 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노동조합의 어떤 사회적 정당성은 되게 약화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공제가 노동조합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왜 노동조합이 이렇게 됐냐를 반성하다 보면 노동조합이 놓친 게 있다는 거죠. 보완제로서의 그렇죠. 등장이군요. 그렇죠. 노동조합이 지금까지 해왔던 노동운동이 놓쳤던 부분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런 어떤 뭐냐면 자기 내부의 약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먼저 스스로 보여줘야 된다. 그게 이제 사회 연대, 노동자 연대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마중물이랄까요? 그런 연결고리가 바로 제가 보기에는 협동조합과 노동공제라는 거죠. 그리고 재미난 거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은 근로자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근로자는 다 가정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 있으면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만일 노동조합을 하는 근로자이면 어머니는 아마도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또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우리 따님은 아마도 또 프리랜서일 가능성도 있고요. 우리 작가 선생님들 네. 많이 그렇게 하듯이. 그다음에 또 우리 아들은 국립대전에 또 라이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각자의 고용 형태의 다양한 게 한 가정과 한 속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노동조합이 그런 관점으로 열어놓고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상부상조라는 개념이 노동조합이 결국 자기들 피해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대로 된 노동자 연대의 가장 좋은 구현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노조 형태만을 가지고는 이 플랫폼 등장 이후에 빠르게 분화하고 있는 노동시장을 대변할 수 없다. 그렇죠. 여기에서 문제의식이 시작이 되는 건데 결국은 이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각성하는 것부터 예. 이 운동의 시작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해외에서는 네. 이런 노동공제회 이런 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과거를 이야기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전 역사에 이미 공제가 존재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1800년대에는 뭐 펍으로 우리 알고 있는 그쪽에 뭐 머니박스라고 우리 저금통을 하나 놔두고 술값 내면서 약간 우리 그 정도는 우리 넣잖아요. 팁처럼. 예, 네. 그렇게 넣어놓으면 그게 나중에 혹시 거기 오던 펍에 오던 누구 동료 노동자 중에 누가 큰 사고를 당했다든지 네. 아니면 큰 일을 당했을 때 그 머니박스를 그냥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사실 확산돼 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아마 미국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프리랜스들의 어떤 노동권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 노동조합으로 등록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 공제 부분부터 먼저 출발했고 특히 미국은 의료보험이 되게 비싸잖아요. 약하죠. 어렵죠. 네.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을 그런 공제조합이 대신 의료보험에 대한 부분을 단체 보험으로 해가지고 싸게 공급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서 그게 사실은 또 프리랜서 노동조합의 그 강화, 발전, 조직화에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로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되게 되면서 실제로 노동조합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면서 저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노동조합에서는 공제 부분이 상당히 비약적으로 확산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리랜서나 그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조직을 준비하고 계신데 현재 이 지난달에 출범한 재단법인 한국 플랫폼 네. 프리랜서 노동공제 회원을 모집 중이라고 들었는데 네, 지금 네, 초기 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노총이 산하 이제 그런 조직으로 공식적으로 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는 이제 프리랜서와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26일 날 이제 출범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조직률 자체를 뭐 얼마만큼 들어왔냐 이런 이야기는 좀 약간 아직 이런 것 같고요. 다만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문의와 실제적인 가입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공제에서 어떤 걸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문의는 아주 많이 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래서 첫 번째 사업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목돈 만들기 부분을 해서 기존 시중은행에 자기가 어떤 적금을 넣을 때 만일 회원으로 가입을 한 경우에는 매칭으로 3년 이후에 플러스 알파 이자율을 더 받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은 아마 금융산업공익재단에서 그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직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입을 얼마나 하셨는지는 네, 비밀인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모임이기도 하고 이게 어찌 보면 노조의 신상품일 수도 있어요. 네. 이걸 마케팅하시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에 가입하면 어떤 것들을 해주실 건가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노총이 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 프리랜스 노동공제와 함께 또 다른 쪽에 지금 뭐냐면 여러 이제 협동조합과 노동조합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요. 그 노동공제 연합이라고 풀빵이라고 해서 전태일의 정신을 네. 같이 받아서 한다는 그 연합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거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일종의 상품 그런 서비스를 이제 소비를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적금형이죠. 적금은 경제를 해서 적금 방식을 붙게 되면 플러스 알파 이자율에 매칭을 해서 3년 후에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네.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소액 대출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신불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자산이 약하다 보니까 뭐 1, 2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 불법적인 대부업체에서 고율의 어떤 이자로 대출을 받던 분에게 낮은 저리에 소액 대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아마 지역 사회의 어떤 공동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공동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도 다 연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제 사업하고 연동하는 방식으로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산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 우리 그 추진 중인 근로복지기본법이 통과되게 되면 아마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의 지원을 통해서 훨씬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는 투쟁보다는 생활 전반을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그 동료들이 함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투쟁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투쟁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받고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라도 네. 저는 노동조합이 이 노동공제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영역으로서 노동공제 사업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요. 최근에 스타벅스 노조 네. 저희는 뭐 큰 노조에 가입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새로운 시대상도 좀 보게 됐는데요. 앞으로 어떤 형태를 띠게 될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녹용 세트 당첨자 알려드릴게요. 3284님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한국폴리텍 이대학 이상우 학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에 올게요. 발전.